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를 강행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여잡았습니다. 내년 말에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5% 급락하면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유 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둔화 신호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가운데 최초로 내년부터 미국 아마존에서 온라인 자동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2025년부터 출시하는 신차에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검찰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뒤집고 기소를 강행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까지 1심에서만 무려 106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원우 기자,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결심 공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지금은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 최후 변론이 주목이 되는데 검찰과 이재용 회장 변호인 측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주식 한 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습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분식회계 혐의도 이 회장 등에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공짜 경영권 승계라면서 예상보다 구형 수위를 높이자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의 반박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공짜 경영권 승계라는 말을 자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합병이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 마지막쯤에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판으로 2020년 9월 기소 이후에 3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매듭을 짓고 선고만 남겨두게 됩니다. 이러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어느 쪽이든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장이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전환된 뒤부터 올해로 7년째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법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던 국제유가가 이 70달러 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이 원유 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면서 유가를 끌어내리고 이 낮아진 유가가 다시 물가 상승세를 끌어내리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전 세계 수요 둔화 전망에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지난 9월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진 겁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360만 배럴 증가했고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인 1,320만 배럴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미국 주요 자동차 기업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든 점도 수요 감소 우려를 키우며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원유 선물 시장에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콘탱고가 발생했다며 유가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콘텐고란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높은 상황을 말하는데 원유 시장에선 초과 공급 상태로 해석됩니다. 콘텐고 현상으로 원유 선물 트레이더들이 원유 파생 상품 투자를 줄이게 돼 유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고금리 장기화 현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There are a lot of worries out there now about a recession which will drive down energy demand. 원유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는 26일에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난 6월 발표한 하루 100만 배럴, 30만 배럴 감산 조치 마감 기한이 올 연말에서 내년으로 연장될지 여부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웨덴은행의 비아르네 슐드롭 수석 원자재 분석가는 사우디가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의 감산 연장을 요구할 전망이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하루 생산량이 다시 늘고 유가는 더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내년 말에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말이면 우리나라가 물가 안정 목표치 2%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이 전망한 내후년 상반기보다 이른 시점입니다. 이는 IMF가 정부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물가 안정 부분이고 물가 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기반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가의 어떤 추세를 봤을 때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와 한은이 취하고 있는 긴축 정책이 잘 유지된다면 내년 말쯤에는 2% 물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경로는 정부와 한은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지난 10월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10월 소비자 물가는 9월보다 되레 올랐습니다. 11월 역시 3% 중반대의 물가 상승률이 예견되면서 국내외 기관들도 최근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를 줄줄이 높이고 있습니다. IMF도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가와 환율 불안정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망치 오르는 거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면서 생각보다 유가가 빨리 안정되지 않아서 상반기에 전망하는 것보다는 안정되는 시점이 좀 늦어지긴 할 텐데. 이에 한은 역시 이달 말 11월 경제 전망에서 물가 전망치는 높이고 물가 목표 수렴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IMF도 내년 말 물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선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황. 최소 1년 이상은 고금리 고통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7개월 만에 5천만 원 선을 찍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미국 금융당국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1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비트코인. 최근 가파른 상승세로 5천만 원 선을 넘어 연고점까지 경신했습니다. 이달 첫 주 비트코인 래퍼 관련 운용자산은 올 초와 비교해 72% 늘어나는 등 단기성 기관 자금 확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립토 펀드 등 장기성 기관 자금 유입은 크지 않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점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물꼬를 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블랙록이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다른 가상자산발 훈풍도 비트코인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 이상 오를 것이란 예측도 계속해서 부각됩니다. 2030년 8억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줄어드니까 그때마다 저점 대비 20배에서 30배씩 올랐습니다. 2017년도가 달러 기준으로 1월 달에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기 전까지 16,000달러, 2만 달러도 찍었는데 그건 뭐 잠시였고요. 다만 금리와 현물 ETF 등 관련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커질 수 있는 점과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미국 셧다운 가능성으로 현물 ETF 승인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크립토 윈터를 겪었던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회복이 더뎌 이들의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떨어지는 유가에 항공과 운송주는 기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코스피 전체 항공주가 상승했고요. 국내 최대 물류회사 CJ대한통운은 1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운송, 보관, 하역이 주 업종인 만큼 대한통운의 핵심 원재료는 경유입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경유를 사는 데 쓰는 돈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걸로 파악되는데 국제유가 하락에 더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운송업체 가운데에서도 CJ 대한통운이 주목받은 건 이익의 질이 꼽힙니다. 3분기 택배 사업부만 떼고 본 영업이익은 1,248억 원, 한젠이나 롯데를 압도합니다. 오늘 거래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88억, 32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주가 급등세의 주들 사이에선 무슨 일이냐, 누가 주문 실수했냐는 게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엔터 업종은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반 제작사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대장주 하이브가 7% 넘게 빠졌고 JYP, SM, YG 등이 최고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주가 하락은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기관은 하이브를 770억 넘게, JYP와 SM은 각각 280억, 300억 넘게 팔았습니다. 연말 수익률 마감을 앞두고 보인 행보라 관심이 커지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내다본 K-팝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SM 대표 그룹 에스파의 새 앨범 드라마의 첫날 판매량이 전작에 반토막이 났죠. 기존 앨범 판매량 상당수가 중국 물량이었던 탓에 역성장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입니다.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면서 음반에 집중됐던 팬들의 소비가 분산된 영향도 있습니다. 아시아권 밖으로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에코프로 그룹주가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2차 전지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요. 공모가보다 58% 오른 가격에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김병훈 대표는 상장을 앞둔 시점에 분기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죠. 에코프로 버티는 3분기 69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유로는 미국의 고금리 영향 등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파두 사태로 불거진 뻥튀기 IPO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실적 부진을 밝힌 셈이죠. 오늘 거래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고 개인은 2,4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외인과 기관 순매도 1위이자 개인 순매수 1위인데요.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조 9천억 원, 지난달 코스피에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를 넘어서 코스피 85위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 그룹사 상장이 이뤄진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저는 오늘 보쌈 하려고 돼지고기 사고 야채하고 과일하고 세일 좀 많이 하니까 갑자기 많이 사게 됐어요. 돼지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는 첨가제 라이신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를 만들어 파는 CJ 제일제당이 웃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이신은 사료에 첨가하는 아미노산으로 돼지 등 가축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는 필수 소재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이 사료용 아미노산을 돼지고기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CJ 대한통운을 제외한 CJ 제일제당의 매출에서 바이오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이 중 라이신 사업이 2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기 악화로 외식이 줄고 돼지고기 수요도 함께 줄면서 상반기 CJ제일제당 실적이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부턴 글로벌 라이신 가격이 호황기였던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현지 라이신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시장의 공급 과잉이 심했었는데 현지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감산하면서 공급량이 줄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의 라이신 생산업체들이 저가 라이신을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 과다로 이제 출혈 경쟁이 시작되니까 그걸 안 하고 이제 자기들도 가격을 올린 거예요. 여기에 중국 정부 차원의 양돈업 부양 노력에 돼지고기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좀 그런 양돈 부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지 업체들도 감산도 많이 한 것 같고, 공급 줄고 수요도 새로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냥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라이신은 장기 계약 중심의 B2B 사업인 만큼 3분기 실적에 곧바로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라이신 가격 정상화로 CJ제일제당의 유의미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면서 이 사모대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신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지 않고 비교적 수익도 높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모대출 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사모대출은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 자금을 모아 운용사가 은행처럼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렵거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대상인데 연기금은 우량 기업을 잘 발굴할 경우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사모대출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지난 2분기 말 기준 사모투자 규모가 65조 원인데 해마다 투자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코티 중심으로 사모를 했는데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사모대출을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 변동금리형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아요. 특히 사모대출은 회사 지분을 담보로 투자해 손실 위험이 크지 않고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10%대 이상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15조 원을 굴리는 한국투자공사도 대체자산에서 사모대출을 별도 자산군으로 분리해 벤치마크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사모대출을 유망한 투자처로 눈여겨보면서 향후 투자 금액과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도 대체자산 중 사모대출 비중이 각각 11%와 38%에 달합니다. 다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우량 기업을 선별해 적절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높은 전문성도 요구됩니다. 일단 분산 투자가 잘 돼야 되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운용사인데 아웃소싱하는 거잖아요. 운용사가 과거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성과들을 보여왔나 그런 것들을 잘 검증을 해내는 게 우선이겠죠.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믿었던 부동산 시장마저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사모대출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며 보수적인 큰손들의 시장 돌파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한국경제TV가 오늘 내년 부동산 시장을 집중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총선이 열리는 내년 2분기를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2024 부동산 시장 대전망에 연사로 나선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을 상저하고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며 부동산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과 국내 총선을 전후한 정책이 쏟아질 수 있는 내년 2분기를 투자 적기로 봤습니다. 상반기에는 연말부터 시작된 거래 보증과 가격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부양책이나 규제 완화책 같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된다면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던 아파트값에 대해서는 시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MZ세대의 영끌, 비투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도 변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처럼 돼버렸고 남들보다 싸게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 새 집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은 괜찮지만 당분간 역마진이 불가피한 수익형 부동산은 피하라는 조언입니다. 이미 싼 매물이 많이 팔렸고 금리도 단기간에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거래는 좀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집을 꼭 장만해야 되겠다는 실수요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싼 분양 쪽에 좀 노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정체될수록 임대 시장은 강세 흐름을 보인다며 전세 시장도 함께 눈여겨봐야 한다는 전략도 소개됐습니다. 통상 전셋값은 매매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데 내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속화되고 이는 곧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지금 고루고루 좀 부족한 상태고요.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지금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전세가 나서 가격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 가격들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민심을 흔든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은 만큼 10년 이상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中国市场的前景是非常广阔的，因为在不断加强的食品安全管控的力度下，此类的产品应用的强制性也会加强，而且随着人们生活水平的不断的提高，对于这方面产品的这个使用需求也会不断的增加。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